문제를 살펴보려면은 12.3 내란의 조금 구조와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12.3 사태가 이제 체계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과 국내 파괴주의가 이전의 변리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게 이 계엄 사태를 어떤 신념의 충돌, 이념의 충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상당한 착시 현상이다. 이것은 정체성과 파벌 중심의 권력 투쟁이다.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 쿠데타의 역사를 보면은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이제 일본 육사 출신의 박정희가 육사 8기생하고 9기생들을 규합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시에 육사 8기생은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은 사망자, 전사자들의 불만지 집단이었고 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복의 주축이 된 하나의 어떤 중심 세력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고요. 1979년에 12.12 군사반란은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4년제 엘리트 교육을 최초로 받은 육사 17기가 주축이 된 쿠데타였다. 12.3 내란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육사 47기에서 48기 일파들이 대거 가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용연파, 충원파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부 권력들이 군부의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로부터 출발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진급과 보직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사적으로 관리된 엘리트 파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군 내부의 권력 지형의 일정한 변화를 수반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사성 장군 전원 불가를 2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자들이 계속 상위 직급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군 인사의 어떤 그 정상적 절차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군단장급 3스타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파벌이 형성됐다. 이게 이제 엘리트 파벌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국내의 권력 지형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 반해서 또한 대외적으로는 이 군사 엘리트들이 안보에 관한 해석을 독점했다. 이 안보의 위협에 대한 해석을 남용했다. 이런 것들이 계엄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엄의 어떤 이 임박할수록 북한의 이제 오물통선 위협이 굉장히 과장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징후는 대략 계엄 2달 전인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합참을 장악해서 오물풍선의 원점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의사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달을 해서 작전을 대기시키고 또 계엄 전날인 11월 2일 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전 공수여단에 출동 대기를 시키고 그 중에서도 1공수와 9공수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면서 비상 대기를 시켰는데 이 부대가 바로 국회에 출동한 부대입니다. 특히 그 특전사 속의 707 특임 부대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그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때 특전사에서는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 어떤 모종의 작전이니까 아니면은 무장 탈영병이 생겨서 긴급 출동을 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실제 출동을 하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그 중요한 군사작전의 경우에는 NSC 또 한미 위기관리 협조회의, 합동참모회의, 또 한미 연합정보평가 등의 다단계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중요 군사 정책과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기구들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된다. 전면적으로 무력화되면서 김용현과 분단장급 소극소수의 사령관들이 안보에 대한 해석을 독점한다. 여기서 이제 군사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직후에 합참의장의 행태를 보면은 일단 계엄 선포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긴급히 주한미군하고 협조해서 정보감시 태세 워치콘을 3단계로 격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급 경계 태세를 발령합니다. 이 역시도 아무런 안보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급 경계 태세가 옛날에 말하는 진돗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지도발 사태에서 발령하는 그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것입니다. 사실은 군사 대응 상황이니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긴급경계 태세를 발령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때문에 그 실무장이 용이해졌고 또 실무장이 용이한 작전 부대들이 자연스럽게 대원군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양구군청하고 고성군청을 대원군이 신속히 점령하던 때도 사실상 이미 실무장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건 합참의 조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안보상의 조치가 이 정치적 행위와 사실상 분리되지 않으면서 국가안보 영역에서 중첩이 되니까 일종의 회색지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의 어떤 그 외환과 내란의 경계선이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내란이 곧 외환이고 외환이 곧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겹쳐져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군인 일선 작전부대는 2개의 명령을 수령한 것이죠. 합참의장의 경계 강화 지시, 그 다음에 계엄사의 어떤 계엄 포고, 두 가지를 동시에 받는 완전히 머리가 2개에 달린 어떤 과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이 지휘가 공개되는 상황이 약 한 6시간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계엄이 선포됐어도 작전 부대를 통제하는 합참의 군령에 관한 통제 권한은 계엄사령관에게 이관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에게 이 작전 부대를 통제하라는 합참의장의 이관이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죠. 없었고 합참의장은 합참의장대로 계속 자기 조치를 한 것이고 나중에 계엄이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도 상당 시간이 지나서 합참의장이 모든 지휘공부대 중대급 이상 부대의 합참의 승인을 받으라는 의장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합참의장의 권한이 회복이 됐는데 이것도 합참의장 자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우리나라 전쟁 수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 그러니까 실권자가 계엄사 명령을 받아야 되는지 합참의장 받아야 되는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다름 아닌 이 혼란이 또 계엄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수방사에서 당시에 헬기의 그 R-75 공략 진입에 대해서 수방사가 계엄사에 문의했으면 간단했을 거예요. 합참에 문의하고 육군본부에 문의하다가 헬기 진입을 불허했거든요. 그래서 40분간 헬기가 늦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런 만큼 이런 지휘체계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전쟁 수행 체계에 있어가지고 공백 상황은 이거는 12.12 때도 없었다고 말하자면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안보의 중대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기관리와 군사정책의 결정체계 이런 것들을 붕괴시키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입니다. 이 통수권이라는 개념이 김용현이 이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항명을 하면은 엄하게 다스려서 국률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이러니까 모든 군인들은 초급 장교 때부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걸 다 교육받았는데 전부 다 대통령의 지시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통수 개념이라는 게 이게 메이지 유신 때 일본 헌법에서 처음 나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근대적 일본 헌법을 만들면서 당시에 이 유신을 반대했던 다이명 일종의 사무라이 쇼군 이 계급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천황이 군을 통제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사무라이 권력, 다이명 권한이 없다는 개념에서 발명된 개념이 통수권이거든요.
이게 1928년에 이제 전쟁 때 일본 육군 대학의 통수강령이라는 문서에서 이게 구체화되는데 이게 왕정 개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 헌법에서도 그대로 원문하고 있고 군인들의 어떤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데 이 통수권이라는 개념이 남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통수권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사라진 용어인데 오로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고 국군에 대한 대통령이 주관적 농민 통제를 관철하는데 이 용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농민 통제는 법과 시스템 5분 남았습니다. 아니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주권 결단주의, 소버린 디시저니즘이라는 아주 오래된 사상의 잔해물이다. 저는 이런 데서 출발점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대한 통제에 대해 가지고 방향만 그러면 좀 제안하겠습니다. 그 발제문에는 현장 지휘관이 출동한 여의도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 없이 회군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여의도 회군은 역사적 장면입니다. 항명이라고 해도 과언합니다. 현장에 여기 와 있던 수방사 수사단장하고 특전사의 특전 1대대장이 사령관한테 철군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병력을 빼버리고 서강대교 북단에 있는 병력의 진입을 금지시키죠. 그래서 아마도 상부의 명령 없이 작전 지역으로 이 부대가 이탈한 것은 이것은 군에서 엄격히 금기시하는 사실상 항명 사태, 아름다운 배신이야. 그러면서 저는 이 여의도 회군 사태 이게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군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김용현은 군에 대한 통제권을 이 순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력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철수하고 통보만 했으니까. 이때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계엄이 왜 선포 안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저는 핵심 원인을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병력이 통제가 안 되는 지휘체계 붕괴 상황이 2차, 3차 계엄을 막았다. 그러자 계엄사가 즉각 움직입니다. 현장에 있는 계엄군이 아닌 다른 군인을 가용한 병력이 없느냐. 그래서 예비사단인 56사단, 57사단, 신속대응사단인 2사단을 출동시킬 수 있는지 긴급타진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라고 실제로 실패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런 문제점, 발견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목만 딱딱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군 엘리트주의를, 파벌주의를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선후배의 전통, 또 어떤 교육의 문제, 인사의 문제, 기수와 서열에 등과한 할당식 진급제도의 철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군의 내적 지휘 개념을 정립한다. 내적 지휘라는 것은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외형적 공기가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복종을 하게 만드는 권위 있는 지휘, 이런 것들인데 법과 시스템이 있고 상부의 지시는 무언가 합법적이며 숙고된 지시일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내적 지휘의 개념, 그 다음에 국군 통수 개념이 헌법에 나와 있더라 하더라도 이 개념을 일단은 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적인 군대의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은 법과 제도에 의해 군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자고 책임자입니다. 이걸 객관적 농민 통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수권은 주관적 농민 통제 개념이 뿐만 아니라 왕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군인의 아버지도 아니고 지배자도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인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로서 국회에서 주요 지휘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상화 차원에서 국무회의, 군무회의, 합동참모회의 등 헌법과 군정체계에서 요구되는 공식적 심의를 더욱더 강제화되고 규범적으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규범도 훌륭합니다. 안 지켜서 문제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조금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